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깜빡이고 창밖에는 늦가을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파산 선고 결정문이었습니다. 72살 이명수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빗방울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빗방울과 합쳐지면서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저것과 다를 게 없구나. 어느 순간 통제를 잃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52년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남의 것은 손대지 말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 일은 최선을 다할 것. 이 세 가지가 그의 인생 원칙이었습니다. 23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로공단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 공장 반장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 작은 제조업체의 관리직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성실함이 그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6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박순희 씨는 그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웃음이 예뻤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명준이, 딸은 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62살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쉬어요.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는 몰랐습니다.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 최영주가 찾아왔습니다. 최영주는 대학 동창이었는데 평생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커피가 대세라면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위치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남 역삼동, 직장인들이 넘쳐나는 골목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2억, 인테리어 1억, 기계 5천만. 합쳐서 3억 5천이 필요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고 퇴직금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2억에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천을 더했습니다. 3억 5천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6달은 꽤 괜찮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 라테. 이름을 외우고 손님들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꽤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뭔가 자기 것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자리도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콘센트도 많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거기로 몰렸습니다. 이명수 씨의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이달에 100만원, 다음 달에 200만원, 그 다음 달에 300만원. 그렇게 구멍이 커졌습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최영주는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무실 건물이 반이 비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사라졌습니다. 테이크아웃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2년 반 동안 버텼습니다. 퇴직금은 다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에, 가게 임대료에, 인건비에, 재료비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아들 명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해요? 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명수 씨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이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2달이 지나 또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무리한 거예요.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이명수 씨는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잃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들에게 짐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내와 둘이 가서 짐을 쌌습니다. 컵들을 박스에 담고 커피 기계를 분리하고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명수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말을 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딸깍 소리가 지금도 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그 짧은 순간 20년치 꿈이 잠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명희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았더라고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이명수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로해야 할 텐데.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명수 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눈이 뻔뻔하게 떠졌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 아들에게 갚아야 할 돈, 남은 대출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로 통증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색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돈 없어서 고생, 이제 늙어서는 남편 사업 실패로 고생. 뭐 하나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희뿌옇게 밝았습니다. 이명수 씨는 가만히 일어나 작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편의점 간판, 달리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명수 씨는 30년 넘게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처음 정착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교회가 위로가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집사직분을 받은 것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욕심 부린 것도 아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신호를 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이 쌓였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교회 권사 두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수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명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냥 쉬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자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로받는 게 싫었습니다. 가서 이러쿵저러쿵 소문날까봐 더 싫었습니다. 아들 명준이가 가끔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네. 건강하세요? 그럼. 짧은 대화가 끝나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할 말이 없고 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서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딸 명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이명수 씨는 받으면서도 뭔가 씁쓸했습니다. 딸한테 반찬을 얻어먹는 아버지. 그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내가 부양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내가 아이한테 의지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명수 씨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오가면서 자기 몸 챙기기도 바빴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사는 건가? 아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사는 건가? 이유가 없으면 삶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의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3월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오전부터 집 안을 서성이다가 갑갑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오래된 공원이 나왔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아직 앙상했습니다. 잎이 없는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흰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닌 그냥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는 귀가 먹어서인지 볼륨을 꽤 높여놓으셨습니다. 교회 설교 방송 같았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 이명수 씨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요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명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당신에게도 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고 하십니다.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수 씨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시 후 일어나 걸어가셨습니다. 핸드폰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좀 걸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명수 씨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파라고 했다. 물도 없는데 파라고 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고 혈압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사회적인 연결도 거의 끊겼습니다. 친구 최영주는 사업 실패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교회도 오래 안 나갔으니 거기도 낯설었습니다. 72살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을 써주겠습니까?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며칠 동안 갈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바로 뒤이어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잖아. 비도 안 오잖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어느 날 밤 이명수 씨는 성경을 꺼냈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열왕기하를 찾았습니다. 3장을 폈습니다. 16절부터 읽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래도 파라고 했다. 그래도 물이 차오른다고 했다. 이명수 씨는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째깍째깍.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물이 없는 골짜기에서 그 말을 들었겠지. 얼마나 황당했을까.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파라고 하니. 그래도 팠겠지. 팠으니까 채워졌겠지. 나도 파야 하는 건가. 그 밤 이명수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던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습니다.
그래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팔까요?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대답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수 씨는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교회 가려고. 아내가 멈췄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말이어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습니다. 오래 안 왔다는 게 괜히 민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가대 집사 한 분이 반갑게 악수를 해줬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냐고 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이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은 처음처럼 눈물이 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날 그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붙잡았습니다. 명수 집사, 잠깐 시간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노인 대학 봉사자가 많이 부족해요. 명수 집사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이거든요. 뭘 하냐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레크리에이션도 좀 도와주고. 이명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첫 번째 개천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처음 교회 노인 대학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자기도 72인데 여기서 봉사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봉사 받아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앉아보니 달랐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 집사님은 처음 보네. 이명수 씨가 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85살이에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정하시네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노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 노래들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청년 봉사자가 리드를 하고 어르신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이명수 씨도 같이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박자를 맞추며 손뼉을 쳤습니다. 이명수 씨도 손뼉을 쳤습니다. 그 한 시간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였습니다. 집에 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개천을 파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노인 대학 봉사가 뭔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바깥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들과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에 또 갔습니다. 세 번째에도 갔습니다. 네 번째에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름들이 익혀졌습니다. 오른쪽 끝에 앉는 최 할아버지는 손이 불편하시지만 노래만큼은 제일 크게 부르셨습니다. 가운데에 앉는 강 할머니는 매번 손자 자랑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의사라고,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이명수 씨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할머니가 이명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왜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서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사님은 그냥 들어줘서 좋아요. 이명수 씨는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줬다는 게 이 나이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과가 중요했고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됐습니다. 그것도 개천을 파는 것이었나 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명수 씨는 한 가지를 더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였습니다. 사업할 때는 너무 바빠서 못 갔고 사업이 무너진 다음에는 마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어차피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를 가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에 갔을 때 강당에는 사람이 10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던 숫자들이, 걱정들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니까 새벽 5시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생겼다는 걸. 아내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요? 허리가 좀 괜찮으면.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이명수 씨가 먼저 일어나 아내 외투를 꺼내줬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신으면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현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수 씨 안에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노인 대학에 가는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강 할머니가 어떤 자랑을 또 하실까? 최 할아버지가 오늘도 목청껏 부르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조용한 강당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득 감사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것, 딸이 반찬을 들고 왔다는 것,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밥을 먹고 집이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잃어봐야 안다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4달째가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 대학 담당 전도사님이 이명수 씨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작은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보이스피싱도 막고, 금융 사기도 막고, 기초적인 재무 관리도 도와드리고, 집사님이 회사 임원까지 하셨잖아요.
한 달에 2번만 강의해 주실 수 있어요? 이명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나? 강의를? 사업도 망한 사람이?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도 해봐야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박혔습니다. 실패도 해봐야 더 잘 가르친다고. 내 실패가 쓸모가 있다고. 이명수 씨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경제 이야기를 하나? 내가 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망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지 않나.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서 판단을 잘못하는지. 며칠 후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2번째 개천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사기 수법, 노인을 겨냥한 투자 사기 패턴.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것.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낙관으로 뛰어들었던 것. 강의실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이명수 씨는 앞에 서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열었다가 적자가 나서 접은 것. 판단을 잘못 내린 것. 너무 늦게 손을 뗀 것. 아들에게 짐이 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강의가 제일 마음에 닿았어요. 다들 잘 되는 이야기만 해줬는데 집사님은 실패 이야기를 해줘서 더 믿음이 가요. 이명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된다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네. 요즘 교회 다시 나간다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요. 응, 나간다. 아들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씨는 그 말 속에서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걱정을 했다는 것, 아버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전화를 끊고 나서 이명수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아버지를 보면서도 연락을 끊지 않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아들 명준이 가족이 예배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예배 후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파트 앞 국밥집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이명수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워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식사 후 헤어질 때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봐요. 이명수 씨는 그 조그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또 보자, 우리 손자. 아들 가족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명수 씨와 아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자 눈이 당신 닮았네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명수 씨도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환하게.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8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명수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민태성이라고 합니다. 제 조카딸한테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카딸이 노인대학 봉사를 하는 권사였습니다. 거기서 이명수 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경제교육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요. 이명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그냥 비슷하게 실패한 사람인데요. 민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소강당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 노후 자금을 잘못 투자한 분, 아이들에게 빚을 진 분, 각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강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잘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가끔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모임 인원이 12명이 됐습니다. 2달이 지나 20명이 넘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오는 걸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민태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는 것 같아요? 민태성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부끄러워도 되니까요. 다들 비슷하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판단을 안 하니까요. 판단을 안 한다. 이명수 씨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된 건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실패가 나를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영철이었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명수 씨가 다가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네. 괜찮으세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조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소강당에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영철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디지털화 바람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조영철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개천을 팠어요. 조영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했어요. 여기 오는 것부터요. 그 다음 주에 조영철 씨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3달이 지나 조영철 씨는 모임의 총무를 자처했습니다. 연락을 돌리고 장소를 정리하고 새로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명수 씨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주말에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있지,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래간만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이명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것, 자기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 그게 전에 같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리 느껴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말에 강원도로 갔습니다. 아들 가족, 딸 가족, 이명수 씨 부부 모두 합해서 10명이었습니다. 펜션을 빌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명수 씨는 손자, 손녀들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내가 이명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멀리 보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명수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바라봤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갛게 달아오른 숯이 있었습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쉽게 꺼집니다. 숯은 오래 탑니다. 천천히, 은근하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숲 같은 것인가? 그 즈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관에서도 어르신 경제 교육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노인 대학에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명수 씨는 놀랐습니다. 소문이 여기까지 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업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냥 노인이에요. 관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비슷한 처지의 분 이야기를 더 잘 들으세요. 이론이나 원론보다 현실 이야기가 더 닿거든요. 이명수 씨는 한 줄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강의는 달랐습니다. 교회보다 더 다양한 분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패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오늘 강의 듣고 좀 살 것 같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이명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말 듣고 싶었는데, 나도 나만 그런 게 아닌 줄 알고 싶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개천이 됩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사업을 접은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았던 날,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 빗소리를 들었던 날, 그날 아침 이명수 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벤치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던 그 벤치.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명수 씨가 거기 앉았습니다. 겨울 아침이어서 차가웠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앙상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투명한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해가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공원을 처음 왔을 때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지금은 팔았습니다. 1년 전 이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뭔가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노인 대학이 있고 매달 2번 복지관 강의가 있고 모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채워졌습니다. 물이 차오른 것처럼.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그냥 파다 보니 어느 순간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벤치에 앉아 혼자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개천을 파라고 하신 것이, 물이 없어도 파라고 하신 것이, 보이지 않아도 파라고 하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그게 믿음이었구나.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파는 것, 그게 믿음이었구나. 그해 봄이 됐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노인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아보시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상담을 배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게요. 이명수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4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청 방법, 위기 상담 기초, 자원 연계 방법.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같이 교육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고 이명수 씨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눅이 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됐습니다. 이명수 씨가 자기 실패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젊은 분들이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교육 수료식 날 이명수 씨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72살의 수료증.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닦으면서 걸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좋았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고기 구워요.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녁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사업 망하기 전에도 망한 후에도 없었던 긴 대화가 그날 밤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할까봐 못했는데.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서로 말 못했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명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채워짐이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아들 명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집에 있고 아들만 왔습니다. 이명수 씨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빌려드린 돈 갚으실 필요 없어요. 이명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거 그게 훨씬 크니까요. 어릴 때부터 제 등록금 대주시고 결혼할 때 도와주시고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건 그냥 아들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명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우세요.
이명수 씨는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물 한 잔을 갖다 줬습니다. 이명수 씨가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이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했다. 짐이 됐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사람은 다 똑같구나 했어요. 아버지도 아프고, 아버지도 실패하고, 아버지도 무너지고, 그게 오히려 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항상 강한 아버지보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약함이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 실패가 관계를 열었다는 것. 가을이 됐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즈음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겪어온 이 과정을 글로 쓰면 어떨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은퇴 후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나처럼 신앙이 흔들린 사람, 나처럼 가족에게 짐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 강당에 앉아 처음으로 공책에 뭔가를 썼습니다. 철자가 틀리기도 했습니다. 문장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장이 됐고, 두 장이 됐고, 10장이 됐습니다. 모임에서 그 글을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읽기 끝에 박수가 났습니다. 조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책으로 내세요. 이명수 씨가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작가야? 조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작가가 아니라도 돼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로부터 2계절이 더 지났습니다. 이명수 씨는 75이 됐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박합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담보가 걸려 있습니다. 외식은 자주 못합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그의 달력은 꽉 찼습니다. 화요일엔 노인대학, 목요일엔 복지관 상담, 격주로 모임,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가끔 손자 손녀들 보는 날. 잠이 잘 왔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복지관 강의가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왔습니다. 이명수 씨는 할 때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흔들린 이야기를, 원망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래도 일어선 이야기를. 강의 후에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실패는 나만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내 실패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손이었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명수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들었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인데도 오늘은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명수 씨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72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빈 사무실에서 파산 결정문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인생의 2번째 장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째 장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실패를 나누고 조금씩 파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구나. 내가 이 길을 걷게 하려고 그 골짜기를 준비하셨구나.
골짜기가 없으면 개천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강에서 굳이 땅을 팔 사람은 없습니다. 마른 골짜기이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명수 씨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출렁이지 않는 물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물처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채울 계획이 있으셔서 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파는 것.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골짜기가 있습니까? 물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이명수 씨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내가 너무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너무 잃었다고. 파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파십시오. 새벽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파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것, 그것이 파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 그것이 파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파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파면 됩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이명수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이 걷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조용한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됩니다. 거창한 기도를 못해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개천을 파는 것이니까. 그리고 물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조용하고 확실하게 옵니다. 이명수 씨의 골짜기에 이제 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마른 골짜기는 어느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팔 수 있는 아주 작은 개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댓글에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명수 씨처럼 누군가의 개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개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인생 이야기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왔기에 더 깊이 흐르는 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